네, 안녕하세요. 아트컨티뉴에서 전략기획사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아트컨티뉴에서는 CSO라고 하는데요. 최고 전략 책임을 맡고 있고요. 이노바 파트너스라는 전략 컨설팅 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인 단체인데요. 강상강 아트로드 포럼의 기획이사, 그리고 한국구상조각회의 기획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전략적인 사업 방향성을 기획하는데 국내외 외부 기업이라든지 단체와의 제휴를 기획하고 지역의 갤러리를 확장하고 제휴시키고 갤러리에 미술 인문학을 도입해서 컬렉팅과 감상의 방법을 변화시키는 미술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학부 전공은 수학이고요.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는데 사회 경력은 특이하게도 출판사와 언론사에서 책을 만들고 콘텐츠도 기획하고 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중앙일보 매체 전략실을 근무를 마치고 중국에서 무역업과 실감영화제 에이전트, 또 미병 케어 관련되는 바이오회사 총경리 등을 역임했고요. 귀국해서는 전략 컨설팅 펌을 경영하면서 미술품을 컬렉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트컨티뉴를 만났고요. 아트컨티뉴도 전략 사업을 컨설팅 하다가 그 가운데 미술의 인문학적 이론을 베이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제가 또 미술에 대한 문외한이니까 미술 공부를 독학하게 됐습니다. 아트컨티뉴라는 회사인가요? 예, 아트컨티뉴는 이제 미술품을 판매하는 또는 중개하는 그런 회사가 메인이고요. 근데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파이낸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대중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스 시스템이라면 우리 차량 구입할 때 그런 할부로 구입하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 그런 것들인가요? 예, 정확합니다. 미술품이 이제 저가도 있지만 고가도 있잖아요. 그럼 고가의 미술 작품들도 이제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자산을 실물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할부금융이라든지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구입하고 또 세금으로 절약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이제 아트컨티뉴라는 회사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된 이유인데요. 갤러리라는 것 자체가 미술 작가와 컬렉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갤러리스트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도슨트들이 어떤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시샘말로 영업이라는 게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어요. 지인들한테 소개한다든지 나 전시회 열었으니까 작가가 초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컬렉터라든지 미래 컬렉터들에게 작가와 작품을 좀 더 이해시키면서 그리고 컬렉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갤러리와 컬렉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고 제가 고안해서 만들게 된 것이 이제 갤러리 아트 살롱이에요. 살롱이라는 문화는 프랑스에서 있는 문화인데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림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지인들을 초대해서 복도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롱인데 거기에 이제 아트 살롱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갤러리에 방문하신 분들이 단순히 그냥 작품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을 배우고 이해하고 작가를 이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트살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아트살롱 해서 갤러리 대신에 이제 그 앞에다가 갤러리 이름을 붙이는 거죠. 루지움 아트살롱, 라망 아트살롱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좀 아트살롱을 하고 있습니다. 독학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도 독학을 해보자 해서 학원 다닌 적은 없고요. 책을 쌓아놓고 밤새고 읽고 정리하고 제 것으로 만들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학부가 수학이고 석박사 전공이 언론학이라고 해서 또 미술과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작가들이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미학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언론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세부전공으로는 매체사회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미술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제 생각을 또
그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 의사소통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게 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 작품이 작가의 의도가 관람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어떤 소통의 매체, 의사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제가 전공을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니까 아트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아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장르를 만들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미술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미술사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작가가 관람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수강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좀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죠. 저희 아버지가 식자공이셨습니다. 식자공은 심을식, 글자자 이것인데 옛날에는 활판이라고 하죠. 그 납활자를 한자 한자 뽑아서 판에다 심고 그 심은 판을 돌려서 찍고 그 대지에다가 찍은 것을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옵셋 인쇄기에다 돌려서 책을 만들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활자를 원고대로 뽑아서 글자를 심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버지가 만드셨던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게 됐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소설책도 많이 읽었고요. 다양한 책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이 없었으니까 친구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터러시라고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리터러시의 능력이 키워진 것 같아요. 많이 읽으면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생각하게 되면 나의 생각이 정립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그 문자 대신에 이미지로 소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읽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이미지 리터러시라고 제가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것을 도해력, 그림도자, 이해해자, 힘력자 해서 문해력이 아닌 도해력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됐죠. 이 도해력이라는 것은 문해력이 읽고 쓰는 능력이고 구어력이 말을 구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산술력이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도해력은 시각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해력은 회화적 언어의 습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그 도해력을 감상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한 것이 이제 아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장르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회화적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러시아어를 알아야 러시아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듯이 미술 작품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회화적 언어가 필요하고 조형 언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런 것들을 익힌 상태에서 나의 여러 가지 그 지식적인 내용들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섭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통섭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통섭은 한 30년 전에 학제 간의 융합에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이 결합해서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킬 때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미디어라는 학문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미디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심리가 미디어를 알아야 되고 미디어가 심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학제 간의 융합, 학문 간의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통섭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저는 이제 미술 파트로 좀 가져왔던 것입니다. 미술 쪽에서도 작품을 이해하려면 많은 지식들, 많은 배경들, 또 역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섭 미술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강의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와 커뮤니케이션, 통섭과 미술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있죠. 그 교육 현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데 30년 전부터 통선 미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도 디자인 협동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디스쿨이라고 디자인 스쿨도 있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도 있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죠. 거기에 미디어 랩도 바로 이러한 통선 미술 학문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진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놀랍게도 미술 활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자기기라든지 전자매체에 응용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UX 디자인이라고 그런 쪽으로도 또 뭐 이렇게 배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에 출신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빅테크 기업이면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우수한 인재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카이스트라든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런 데 이제 융합학부나 학과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연구했던 그런 학교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어떤 유행적인 부분들은 많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의력만 필요한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창의력을 넘어서서 그것을 융합하고 통섭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발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을 가지고서 어떠한 것을 다른 데다 적용시키려고 할 때는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지식을 함양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파인아트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패드에 이렇게 드로잉하는 그런 기법들을 스킬을 배워서 오히려 파인아트 작가가 디지털 드로잉의 유명한 작가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순수 미술이냐 상업 미술이냐 이런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